버티다가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입니다. 정 후보자 어제 오후 9시 30분경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라며 사퇴를 알렸습니다. 네. 그와 별개로 정 후보자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로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임이 입증됐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고 이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대 병원장, 부원장 재직 당시에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고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43일. 와,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났나요? 그런데 그동안 숱한 지금은 야당 됐으니까 민주당의 공세에도 그리고 언론들의 지적에도 속된 말로 맷집 좋게 버텼어요. 그 당시의 발언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채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저 때만 해도 표정 보셨죠? 자신감도 좀 엿보였어요. 당당함. 그런데 결국은 43일 만에 어젯밤에 자신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사퇴 입장 밝히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 전 후보자가요, 23일 밤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윤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은 정 전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게 이제 사퇴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어떤 사전 보고 형식의 통화였다. 그런 의미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반응이요. 이걸 듣고 사실상 별 반응 없이 수용키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참모진으로부터도 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사퇴를 수용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묵묵히 수용한 듯한 입장이었는데 힘들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은 정호영 전 후보자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게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밝히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춘 거겠죠. 그런데 어제 아침 출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아침 출근길만 해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니 그럼 김현주 평론가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에서 주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아하. 그 대통령이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하. 아니면 그 직접 의견을 밝힐 분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상당히 좀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덕수 총리 인준 이후에 최종 퍼즐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사퇴 입장을 밝힌 것으로고 이제 대통령에게 통화를 통해서 보고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개인 의견으로는 여러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동안에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43일 동안 방송에 나온 당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이것은 어떤 위법 행위 상당한 팩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간에 무척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간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네. 이런 입장이 전달이 됐고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 회의가 월요일마다 있는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죠. 아, 그래요? 네, 국민 정서상 아무래도 당내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대통령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치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정호영 후보자가 하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대통령실 쪽에 전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만이시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언론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식은 잦은 사퇴지만 이게 사실상의 경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요. 지난주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정말 극한 대립, 강대치 상황을 이어갈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거는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아하. 그런데 그렇지만 야당이 먼저 인준을 해준다고 하면 네.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내가 먼저 양보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양보해주면 그거를 고려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네. 사실상 형식은 잦은 사퇴지만 지명 철회나 경질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관계자들 얘기들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직접 인사권자가 거취를 정리해달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뭔가 그 대통령실의 의중을 정전 후보자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 비롯해서 대구 지역 뭐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류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분위기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게 지금 마음만 먹었으면 정호영 후보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임명됐죠. 김현숙 장관도 임명됐죠. 기회가 서너 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전 후보자에 대한 무언의 압력도 될 수 있고 또 야당 쪽에도 인준 먼저 해주면 우리도 양보해주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사실 한덕수 총리 인준안과 그 통과를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어떤 지명 철회 의사를 뭐 겉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뒤로 그렇게 이제 물밑에서 어떤 그런 기류를 전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모양새는 잦은 사태로 좀 예쁘게 정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지난주에 뉴스파이터 오프닝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슨 말이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먼저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자진 사퇴가 먼저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달걀을 손에 쥐고 동시에 또 먹을 수도 없어요. 뭔가 하나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반응 들어볼게요. 먼저 야당 측 그동안 물러나라 했던 야당 측 민주당 반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 도주하듯이 어젯밤 늦게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뜸들이다가 국민 역풍이 무서워 마지못해 취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 없고 호들갑스러운 사태에 우리는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셀프 검증, 셀프 판정, 셀프 평가에 이은 셀프 사퇴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협치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진작 사퇴했어야 합니다. 물러나도 평가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정호영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불법이라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임명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됨으로 인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뭐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변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꼭 장관이 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마 일반 여론이 아니었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들려드렸는데 일단 김현주 평론가님. 민주당이 신현영 대변인의 만시지탄 이 표현은 양반이에요.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가 야반도주하듯 호들갑스러운 사퇴, 진정성 없는 사퇴, 아주 물러나도 그 자체도 또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는 최근에 어디서 좀 들었던 얘기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 입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국민 정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총리 인준에 대해서 이거 인준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발목 잡기의 모양새로 가는 것이 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죠. 지금 또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인준과 이 정호영 후보자 간에 어떤 연동되어 있는 묘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 인준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형식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평가할 수밖에는 없죠. 본인은 아무래도 뭐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었던 것에 기인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했다는 점을 평가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만시지탄 내지는 야반 도주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전봉 교수님.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렸지만 늦은 거 아니다 사퇴 시기. 그리고 이게 또 협치의 미랄이 될 거래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게 협치의 미랄이 된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하. 저는 너무 늦었어요. 빨리 사퇴를 시켰어야죠. 진작에 했어야 돼요? 그럼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볼 때 처음에 문제 나왔을 때부터 얼마나 여론이 안 좋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정호영 후보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처음에 나오자 편입 문제에 있어 자기 이제 두 자녀가 다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고 그 과정에 또 논란이 있었고요. 병역 문제도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논문에 이름 올리는 것도 논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또 40시간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강제 수사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언론이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론 자체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슈가 터지자마자 상당히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비교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버티니까 부담을 안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사퇴는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일각에서는 뭐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총리 인준과 연계해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끝까지 버틴 이유가 총리 인준을 안 해줬을 경우, 해줬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한 거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늦어진 것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실망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 자진 사퇴가 윤석열 정부 인사의 첫 뭐 자진 사퇴예요? 첫 낙마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미 사퇴를 한 바가 있고 기억나네요. 네네. 정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총 18명 중 2명이 낙마하게 됐습니다. 아하. 김성회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3번째 낙마 사례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하고 검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로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윤도움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이뇨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허주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또 바쁘게 외신과의 첫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시적인 도발이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저쪽,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을 눈치를 보는 이른바 굴종 외교는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이 지난 5년간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문 전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창해 왔는데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변화를 요구를 했는데요.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남북 대화의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과 북한이 같이 번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CNN 기자에게 집무실 내부 여기저기 좀 이제 아마 둘러보고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보면 보세요. 이게 김현주 평론가님, 저게 엊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던 그건가 봐요. The buck stops here. 뭐 그렇게 뭐 트루먼 대통령이 뭐 즐겨 썼던 말 그거라면서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채로운 장면이 그리고 여기저기 뭐 집무실 액자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대통령들이 외신 기자회견이나 뭐 기자회견 때 하는 행동과 좀 다르게 앞서 잠깐 나왔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팔짱도 끼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좀 생경한 장면이긴 합니다. 뭐 소탈하고 자기적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큰 개인적인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본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야말로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뭐 대통령이면 이렇게 뭐 각 잡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생활형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 아침마다 출근하면서부터도 늘 기자들과 만나서 짧게라도 한마디씩이라도 의사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정말 큰 행사를 취재하느라고 기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일성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관계가 언론과 혹은 국민과 이렇게 늘 이루어지다 보면은 열려 있다 보면은 늘 스스로가 아까 그 The buck stops here에도 나오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은 CNN과의 인터뷰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볼게요. 최재문 교수님. 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대북 관계를 평가하면서 저 표현을 썼어요. 굴종 외교.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 말은 동의하진 않아요. 굴종 외교란 표현을 쓸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북 유화 정책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대화라고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를 가능한 한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나 전략들을 폈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굴종을 하고 북한이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굴종 외교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잘 가다가 결국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렛대 삼아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제재를 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제재를 풀어서 본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서 그걸 해주길 바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제재의 큰 틀을 우리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북미 간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고 성과가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굴종역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제 대북 유화 정책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좀 더 강대강 대치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먼저 얘기하고 또는 어느 정도 양보하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대화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힘의 외교를 통해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러면 대화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유화적인 그 네.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결말이 없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핵에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북핵은 고도화됐고 또 소량화됐으며 소형화됐으며 또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까지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 굴종 외교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부터 듣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삶은 소대가리부터 시작해서 삶은 소머리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뭐 폭파라든가 혹은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살해당하고 소각당했는데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유족들이 원하는 내용도 이제는 국가 기록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굴종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좀 다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북한이 그런 행동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또는 뭐 북한이 뭐 군사훈련을 하거나 해양부 그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잘 가다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그럼 대화를 계속 풀려고 했는데 그게 안 풀리다 보니까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진 거고 그래서 성과가 없었던 건 분명해요. 다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이런 북한의 대북 정책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 저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핵 개발 문제나 아니면 무기 개발 문제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포기하고 나오지 않으면 네. 더 이상 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핵 개발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실게요. 네,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또 깊이 심도 있는 얘기 또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박수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보내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퇴임 후에 참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무려 12,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은 인물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검은 양복을 입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직후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 5년 만에 추도식 참석이자 어제 추도식 참석은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첫 공개 행보이기도 합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 그리움에 쌓인 듯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고 김정숙 여사는 추도식 내내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따로 공식 입장이나 발언을 내놓지 않은 채 조용히 추도식에만 참석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5년 만에 참석하는 추도식이다 보니까 일단 왼쪽 사진 먼저 볼게요. 5년 전입니다. 저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물 크기의 이제 사진, 저렇게 이 고향을 사절을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저 밀짚 모자 벗어서 또 인사하는 그런 모습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 모습을 뒤로 하고 단상을 내려오는 저 장면을 언론들이 딱 포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른쪽 사진은 어제입니다. 13주기. 5년 만에 참석하는 추도식이다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퇴임 후에 첫 공개 행사인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의 이목이 쏠린 이 행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혹시나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또는 뭐 예상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네. 뭐 공식 입장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또 남겼다고 합니다. 네. 지금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이라고 해서 네. 노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체험관이 있어요. 이곳인가 봐요. 네. 그렇죠. 저기가 지금 추도식에 맞춰서 지금 특별 개관을 했다가 시범 운영을 하고 8월 말쯤에 다시 정식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를 한 50분 정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전자방명록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하. 저 체험관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웠습니다 문재인이라고 손가락으로 직접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참 어제 추도식은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식순으로 채워졌는데 가수 강산의 씨 참 오랜만에 이제 봅니다. 가수 강산의 씨가 추모 공연 무대를 채웠다는데 어떤 분위기고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게 했지. 걸어가다 보면 추도식이지만 아마 이제 저 장면을 어제 못 보신 분, 뉴스파이트 통해 처음 보신 분들은 추도식이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던 그런 추도식과 좀 다르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13주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이제 슬픔이 컸다면 이제는 이제 그리움으로 그것이 조금 바뀌면서 추모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들로 채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제 강산혜 씨가 방금 노래를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 노래도 직접 부르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도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 그에 응하면서 가볍게 박수를 치면서 모두가 그 공연을 즐기는 그렇게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눈에 띄는 점은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조금 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은 가볍게 박수 정도를 쳤는데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게 이제 언론의 좀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도 보세요. 보세요. 뭐 실제로 기타 치는 듯한 이 몸동작과 함께 어깨도 같이 흥을 맞추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온 모습도 좀 이채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 그냥 또 저는 뭐 여담이지만 강산혜 씨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 머리 긴 모습만 생각했는데 머리도 짧게 자른 모습도 좀 이채로웠습니다. 근데 추도식이 진짜로 이제 보통 우리 서양의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서양에서도 어떤 누구 고인을 기릴 때 물론 이제 슬픔과
그리움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지만 어떤 같이 이제 그분을 회상하면서 그 고인을 회상하면서 즐거운 표정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짧은 게 1, 2년 동안은 슬픔이 훨씬 크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부분에 대한 아픔들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하면 시간이 10년 지나고 13년 정도 되면 이제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념하고 그분이 살아왔던 정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그 정신을 계승하는 쪽으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나의 아이콘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분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강산은 씨의 노래도 그렇고 함께 참여한 분들이 함께 박수도 치면서 호응하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꼭 추도식이라고 해서 항상 침울한 모습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14, 15, 16이 계속 가다 보면 오래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 계속 계승되어 오는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그런 기념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성배 변호사님, 뭐 언론들 표현 보니까 약속 지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지난 취임 직후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이지만 대통령의 임무를 다한 뒤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셈이죠.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에 SNS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 감회가 깊었다.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리운 세월이었다 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처럼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바다. 특히 민주당 분들은 저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즐겨 쓰더라고요.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 김현준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진짜 소문난 노무현 사랑하는 분, 뭐 그런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장면에서 노출이 됐었죠. 작년 11월에 그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방명록에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싸우려고 했던 분이다 이런 평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 그 대선 레이스 도중에 제주 해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는 그분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는 약간 울먹이는 듯한 그래서 이제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곤 했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결국 자유민주주의 늘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참여하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IPEF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그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전체 13개의 나라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발언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시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을 대표해서 여러 인사들이 이제 다 참석을 했고 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추모의 뜻을 대신 가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이런 정신을 좀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저때 사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원고가 바람에 날아갔나? 글자가 지워졌나? 라고 하다가
몇 초가 흐른 뒤에 아, 감정이 북받쳐 올랐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은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게 평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던 윤석열 대통령 추도식에는 안 갔어요. 대신 뭔가 그 추도하는 마음을 전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대신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직접 추도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권 여사에게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어제 출근길에 기자가 한덕수 총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묻자 우리 한국 정치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 권 여사를 위로하는 말을 담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친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계승하겠다. 권 여사를 다음에 만나 뵙고 싶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친서를 받은 권 여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직접 권 여사를 예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사님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사표시를 참 좋게 보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이준석 대표가 전했던 마음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 전 대통령을 좋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권님께서. 그 말씀을 언론에 하신 것 같은 것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도 뭐 그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여사님께서 그런 걸 참 좋게 보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김현준 평론가님. 역대 우리 현대사, 우리 정치사에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글쎄요, 전직 대통령 유족에게 어떤 친서를 보내서 추모의 마음을 전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특히 이 진영이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사회가 보수와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지면서 특히 정치권에서는 추모할 일이 있어도 상대 진영이면 안 해. 내지는 뭐 축하할 일이 있어도 우리 진영이면 축하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당선인 시절에도 상당히 그 전직 대통령들 진영을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 유족들이나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임식 준비 과정에서도 그 직접 초청장을 친전을 하는 경우에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께 준비위원들이 직접 가서 초청장을 전달드리도록 했었고, 특히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참석이 어렵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준비위원이 가서 오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예우를 다 해야 한다 하면서 친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상대 진영에 좀 힐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보다는 이것을 감싸 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치적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대통령 혹은 대통령 유족분들께도 이런 뜻을 전달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런 게 쌓이면 정말 통합으로 가는 길일 거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추도식 영상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와, 야권 인사들이 총 출동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의 이제 가장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이제 정신적 지주인데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권 인사들은 당연히 이제 총출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야권을 결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야권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실망한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투표에 잘 안 나오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져 있는 야권 진영들을 결집시켜서 한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 계승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야권을 결집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더 많이 불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인사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총 출동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사실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요, 지방선거 전에 사실 야권의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였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닷새 전에 또 달거 참석한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걸 두고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야권 빅 이벤트에 본인들 선거 출정식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뭔가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동서를 가를 때가 되지 않았냐, 화합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야권 행사에 쏠리는 이슈를 분산을 시켜서 상대층의 어떤 결집을 막고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세가 취약한 호남의 민심과 야당 지지자들에게 다가가려는 행보를 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속내가 어떻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새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보내서 권양숙 여사를 위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보수 정부 총리가 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네.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정부 인사와 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다 참석을 했어요. 앞서 우리가 쫙 같이 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 투탑이 같이 참석하는 게 또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까지 고루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화합의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최진봉 교수님, 예.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정말로 시청자분들께 송구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혹시 지금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13주기에 야권에서 총집결, 뭔가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추도식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 자체가 뭐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도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추도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추도의 마음도 있지만 저 장소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갖고 계셨던 그 진보 진영의 어떤 결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결국 야권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야권에 이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은 부분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이란 지지층 결집의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지금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여권, 당정청 인사가 다 대거 내려가서 이건 어떤 걸 혹시 좀 기대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글쎄요, 정치공학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D-8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민주당만의 어떤 세과시 내지는 그들만의 결집을 보여주는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해서 예를 들면 당정청이 모두 내려가 가지고 이 이슈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모든 강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모두 함께 내려가서 그 진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운동 와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선거 유세 도중에서도. 광주가 잘 되는 것이 대구가 잘 되는 것이고 대구가 잘 되는 것이 광주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당시 행사에서도 우리 모두가 광주 시민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중도층의 뼈를 끌어모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보다는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0.73%라는 아주 그 간발의 차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경제 말고는 최대의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겉으로 치장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그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저는 진심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은
생경했던, 상대 진영에게는 박했던, 인색했던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정치권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동안의 모습과 좀 생경한 장면이다 보니까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준석 대표 뭐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을 좀 맞이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여러 이유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어쨌든 지금 추도식에 추모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저렇게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됐든 진영이 같든 다르든 어쨌든 추도식에 추모의 마음으로 오셨으면 반겨주고 또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저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추도식에 참여한 분이니까 저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이런 마음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라면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가시밭길이 되더라도 통합을 위해서 뚜벅뚜벅 가야 하는 의지를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얘기가 이렇게도 이어져요. 어제 이재명 후보도 봉화마을 갔어요. 그런데 뭔가 사진 한 장을 공개한 게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바로 저 사진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 자기 소속 진영의 거물급 인사, 여권이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막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생각보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걸 보니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좀 이렇게 얼굴 위주로만 보여드려서 제가 봤는데요. 밑에 손 꽉 잡았더라고요. 꽉 잡았습니다. 저 사진을 이제 공개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못된 버릇인데 이 사진을 왜 공개했을까? 그 배경이 좀 궁금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저희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 선거에 관한 직접적 표현은 그렇지만 좀 걱정도 많이 좀 우려도 하시고 특히 저한테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일부러 혹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을 찍자고 일부러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사진도 일부러 더 따로 찍어주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자리 아니겠어요? 좀 조심스럽죠. 네, 그런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희 또 삐딱한 마음이 또 나와요. 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진이 혹시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요, 이거? 보통 이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진 찍는 걸 현수막 걸어서 막 걸어놓은 거 허주연 변호사 잠깐 얘기했죠. 보세요. 손 꽉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퇴임하시기 전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퇴임하는 대통령과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당선인보다 높은 적도 있었잖아요. 윤석열 네. 당선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좋은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이제 후보, 지금 현재 후보 입장에서는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저런 사진을 찍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해요. 누가 유명한 분이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과 사진 찍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이 대통령께서 아마 이재명 후보한테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혹시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 찍자. 뭐 간접적으로 지지의 네. 의미를 담은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진 찍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다면서 공개한 인물이 누굽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후단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퇴임한 대통령은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퇴임한 대통령과의 사진을 마음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볼 정도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겨라, 힘내라,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 봉하마을에서 부산으로 건너간 이재명, 와, 바쁘게 지금 움직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부산시장을 시켰으면 LCT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부산시가 1억만 낼게. 너네 필요한 돈 다 내. 그 다음에 부산시에 3천억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 모집을 했으면 아마 부지기수로 사업자가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돈 안 들고 3천억 번 거예요. LCT 사업을 거론했는데 저는 저 대목이 갸우뚱하더라고요. 최재문 교수님, 굳이 대장동을 연상시키는 저 발언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LTC 사업은 사실은 그 시에서 얻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상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대장동이 부동산이 그렇게 오를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동산 기회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개발 이익이 일부를 나눠서 갖는 부분들이 더 손해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먼저 5천억 원 이상의 돈을 먼저 우리가 가져온다. 시에서 가져오고 나머지가 이익 나면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부각을 하는 거예요. LTC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손해가 심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에 5천억 이상의 이익을 가져온 부분이 있었다. 그걸 비교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뭐 유동규 씨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도 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더 강조하는 것 같고 도리어 시장으로서 5천억 원 이상의 시에 이익을 주는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대목은 그거잖아요. 성남시에 5천억의 이득을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인바 돈 넣고 돈 먹기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도 그냥 돈이 아니죠. 그냥 단위가 지금 3천억도 쉽게 얘기하셨습니다만 몇 천억대, 1조 원대 이렇게 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본인이 최종 인사권자 그리고 최종적인 그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이재명 후보, 당시 그 대선 후보를 많이 겨냥을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이 내용을 미리 강조를 하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자신 있게 내가 이걸 맡았었으면은 더 큰 이익을 내가 가져왔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글쎄요. 그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 얘기를 저렇게 꺼내서 오히려 대장동 사건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봉하마을, 같은 날에 봉하마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왜?
이번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 맡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허지원 변호사님, 전국을 지금 다 팔도 다 누비고 다녀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막상 분석을 해봤더니 인천에 발이 묶인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네, 인천을 중심으로 지금 수도권, 충청권, 서부벨트에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후에 이제 23일까지 일정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럼 어제까지잖아요, 23일까지는. 그렇죠. 그전에. 16일 동안 70여 개의 현장 일정을 소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중에 50개 넘는 지역이 인천 일정이었다는 어허. 겁니다. 전체 현장 일정의 한 70% 이상을 인천에 할애를 한 건데 인천 일정 중에서도 33개가 계양구에서 진행된 거예요. 거의 하루에 2번꼴로 계양구를 누빈 셈이고 그러네요. 뭐 지방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꼭 계양을 들렀다가 오는 그런 1일 1계양을 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 후보의 지원 유세도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서부 벨트에 집중된 모양새인데요. 네. 험지보다는 양지 위주로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일단 저 그래픽 좀 볼게요. 지금 딱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인천 53번 딱 눈에 띄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지역별 아무도 한 번도 안 간데 보이시죠? 강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안 갔네요. 그리고 전남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충북 은 갔네요. 충북은 제가 갔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충북은 갔고. 지금 안 간 데도 있고, 물론 오늘이 D-8일이니까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먼저 요 얘기는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김현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최근에 혹시 발표되는 여론조사 그런 것들 영향이 있어. 왜 인천에 진짜 많이 있네요. 집중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주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길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이 지금 지역구에 내려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동안 송영길 후보가 여기서 5선을 하는 동안 상당한 표차로 이긴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텃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테면 본인의 연고가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계양을에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울경 요전번에 지금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상임위원장이 지금 혹시 계양을에 아는 지인 있는 분 없어요라고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뭐 일종의 우스갯소리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계양을에서의 분위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못 떠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뛰면서 지방선거를 총괄적으로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을 당초에는 목표를 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천을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동안 각종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도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일 맞아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 또 부울경 일대를 저희가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그리고 계양 지역구 또 인천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 6시 반부터 이렇게 출근 인사를 지나가는 차량들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많은 그 ARS 조사 결과와는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물론 최재문 교수님 선거 해보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가서 유권자와 악수를 해보면 느낌을 안다고.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애써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좀 밀리는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여론조사와 다른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 한 20-30% 이상 차이가 나면 여유롭게 다른 지역 다닐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렇게 어쨌든 붙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인천 계양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외부로 돌다가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긴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더 호소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물론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만약 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건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본인 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데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인천 계양 쪽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아마 선거운동을 유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관련 얘기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ARS 조사 뭐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또 자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아래 거 좀 보세요. 아래의 말. ARS 조사가 일종의 작전일 수도 이런 말은요. 해당 매체나 조사를 진행한 기관이 들으면 글쎄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께 맡기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만큼 많은 격차가 될 거라 언론들은 처음에 예상했는데 현재까지는 안 그래요. 혹시 상대방 후보의 이 작전이 좀 약발이 먹힌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간 계양을 지켜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채 20일도 되지 않은 분이 여기 무슨 계양을 놀이터쯤을 알고 계양 주민을 호구로 알고 와서 우리 계양의 대변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25년 대 25일의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25년간 인천 계양을 해서 터전을 닫고 지역에서 의사를 했던 병원을 했던 의사다. 이적 토박이다. 근데 이제 막 이 주소에 잉크도 안 마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렇게 표를 달라고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그런데 윤 후보의 주소지가 줄곧 인천 계양이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즉, 윤 후보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지난 2004년 목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 아파트를 팔면서 같은 동에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4년 목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도 윤 후보의 주소지는 같은 동의 또 다른 아파트였습니다. 즉 적어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윤 후보의 주소지는 계속해서 서울 양천구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 측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일인 지난 2일에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다. 계양 사람을 참칭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 윤형선 후보의 해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좀 비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럼 전세 사셨어요? 예, 전세 살았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전 월세였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그래서 뭐 지금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제가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해 놓은 거 있거든요. 마련해 놓은 거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왔던 거 맞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하루도 계양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김현주 평론가님이 시청자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윤영선 후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었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998년에 내과를 개원한 이후에 쭉 삶의 터전이 여기였다고, 개양을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협을 맡아서 지난번, 지지난번 선거에 2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한테 이제 패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이를테면 그 왜 동네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나의 주치 이렇게 해서 가까이 찾아가는 그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서 개양을 해서 그 쭉 그동안 생활을 해온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은 분명합니다. 이제 단지 1가구 1주택 때문에 본인이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빼달라고 하니까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놨다가 이제 선거 직전에 다시 이제 다시 입주 신고를 한 거죠. 전입을 한 건데 굳이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저는 그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25년 대 25일이라는 프레임이 실상 내용으로 보기에는 맞고요. 그리고 사실 거주지 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그 지역과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분당갑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안내 본사가 있다라는 이제 연고가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어떤 터전을 갖고 있었느냐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윤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분명한 이 토박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으니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이 그랬구나라고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죠, 당연히. 뭐 이런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에 살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럼 이분은 어디 토박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같은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럼 이분은 과연 어디 토박이로 지금 명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후보 같은 경우 지난 총선 때도 목동에 살며 계양으로 출퇴근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목동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정말 계속 계양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근데 이제 목동에 살면서 출퇴근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결국 본인이 그냥 25년 동안 계속 사셨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생길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본인도 그러면 목동에 집이 있어서 목동에 거주하시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